스스로 자해하고 있다. 그냥 나라를 망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다 늙어버리는데 트럼프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서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거지. 실무 관리자들은 그 사이에서 늙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고 어쩌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전략이 정실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5월 21일 신간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출간을 앞두고 계신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중국과 러시아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좀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와 조금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 시진핑을 친애하는 동지라 부르면서 좀 밀착을 과시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주된 적수랄까, 가장 주된 타격 대상 이런 것들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혼자 그걸 두들겨 맞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 편을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지렛대로 쓰고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사실 종전 협상 중이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시하는 자신의 어떤 지위가 굳건해지고 있고 자신의 동맹국들 또는 자기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이 많다라는 걸 대내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 두 국가 정상들의 이해가 일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트럼프 취임할 때 제일 먼저 자기 취임하자마자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이끌어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아슬아슬했었던 게 푸틴하고 달리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여러 가지 2015년, 16년에 있었던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 크림반도의 어떤 합병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반러시아 입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서 트럼프 말대로 그냥 예 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정권을 잃고 국민들의 반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걱정거리였는데, 결국 이번 그 두 사람의 회담에서 더욱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중이 스위스에서 첫 공식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이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 드러냈는데,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한테 145%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내 여론들을 어떻게 보면 결집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보잉 비행기를 갖다가 몇백 대를 산다든가,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산 콩을 수입한다든가 등등 수많은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한테 과거에 부과했던 관세 하나도 안 깎아준 상태에서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지렛대로 아마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채 보유를 이제 줄여서 딴 데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여기서 바로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이유가 있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관세 부과했던 거 좀 깎아줄게 하는 거 말고는, 왜냐하면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만나는 데 의미를 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어떤 혜택들, 실질적인 어떤 관세 전쟁의 취소라든가 확전의 중단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강도가 사실 트럼프 일기 때보다 좀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조금 나오는데, 일각에선 그만큼 중국 내부의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중국이 현재 좀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적인 체력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2년만 버티자겠죠.
사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제일 힘든 나라인데요.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30년 만기 국고 금리를 좀 보고 왔더니 1.8이더라고요. 일본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일본보다 중국의 금리가 낮다. 그건 결국 미래가 어둡다. 한마디로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의 하락이 연쇄적인 디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사실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잘못,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공동부유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정책들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 상황인데 이 모든 망가진 책임을 대외 여건에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이게 참 슬픈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여건은 너무나 안 좋지만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중국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 전에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어떤 큰 혜택을 보여주기 전에 중국이 거기에 맞춰서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협상은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 당연히 중국이 어려워지지만 당장은 중국이 오히려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쇼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발표 이후에 이제 첫 총상 합의 상대로 이제 영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영국 자동차 연간 10만 대 수출에 한해서는 관세를 10%로 이제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국을 뭐 첫 협상 상대로 택한 뭐 의미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중국 같은 이 네 나라, 동아시아의 네 나라는 전부 죄다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 우리는 8위 정도 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인 반면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14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국의 물건을 더 많이 팔면서 관세를 부과한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미국 제품 안 사면 그만 아니야? 애플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려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로 본다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뭘까? 머리가 나쁜 건가? 나 이제 그러면 미국 상품 안 사.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을러대고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쇼에 불과한 거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만만한, 또 난이도도 낮고 또 관계도 좋은 국가부터 하는 거군요. 거기부터 그냥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허망한 회담, 이런 관세 부과를 보면서 이제 미국이랑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유럽 내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우리 돈 1,500조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어떤 그런 기금들을 만들고 국방 강화에 나서는 이런 대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듯한, 적어도 군사적 동맹에서도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아주 상징적인 현상,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이 고관세 정책이 사실은 일각에선 미국에게 오히려 자충수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뭐 최근에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고 뭐 물가 불안도 그렇고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 그냥 나라를 망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환율을 바꾸고 해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가서 일할까요? 자,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한번 볼까요? 평택에서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니까 삼성전자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평택에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관련돼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평택에서 최근에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또 대신에 조선업종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울산이랑 거제로 가나요?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비숙련, 저숙련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꿰차고 있는 중이고 또 기존에 있던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 안 가죠. 자, 한국조차 이런데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많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선진국에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그냥 실업수당 받고 버텨도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일자리에 가서 일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이상의 어쩌면 많은 정책적인 노력과 그분들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제 3년 반 남았을 뿐이고 만약 중간 선거에서 지면 그나마도 레임덕에 바로 걸릴 텐데 뭘 믿고 미국의 공장을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걸 주장하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컨드 임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에 선거 있는데 여기서 하다 말면 선거에서 무조건 지니까 죽자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아예 하다 말겠지 하면서 희망 고문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이제 동결했는데요.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뭐 너무 늦은 사람 이렇게 뭐 또 비판을 SNS에 서슴없이 해놨더라고요. 트럼프의 이렇게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파월이 현 기조를 좀 유지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파월 입장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해줄 이유가 없죠. 일단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이 임기 말입니다. 즉 완고참이에요. 연임할 생각도 없어요. 8년 전에 비해서 원장은 호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만큼 연준 의장 자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자리 올라가면 다 늙어버리는데 트럼프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서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거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지. 저렇게 마음 편한 사람, 엔터테이너는 저러고 있을 수 있지만 실무 관리자들은 그 사이에서 늙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가 너 연임시켜줄게 그래도 아주 싫은데요 할 상황인데 트럼프가 자기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사람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보장돼 있고 탄핵하려고 2번이나 노력했지만 탄핵도 안 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나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너 뭐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더 나가서 달러 약세에 외국인 추방에 관세 인상하면 이거 세 가지 다 물가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엄청나게 올리는 일인데 연준의 양대 책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중에서 완전 고용은 거의 달성돼 있으니까 물가 안정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트럼프가 저러니까 나 금리 안 그래도 인하기 싫었는데 잘 됐군. 고마워.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정말 이대로만 가면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고 어쩌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그런 금리 정책 방향 어떤? 네, 올해는 저는 뭐 6월 금리 인하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월인데 7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 5월에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7월도 가능성 없고 그럼 빨라야 9월인데 9월 사이에 잭슨홀 컨퍼런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그냥 막연하게 주식시장 힘들고 경제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파월 의장을 설득할 만한 뭔가가 없다. 제가 파월이라면 저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차기 오신 분이 금리 인하하도록 그에게 판을 깔아주지 나는 행동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좀 급락을 했다가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따른 강달러 영향으로 다시 1,400원대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최근 환율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했던 이제 미국의 세 번째 정책,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한국도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창용 총재 창드래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뭐냐?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는데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게 거의 확실하고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 2% 밑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미국 정책 금리는 지금 4.5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2%다. 금리 차가 2.5%까지 벌어지고 미국은 고금리 우리는 저금리가 되는데 한국의 환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강세를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미국 중앙 정부가 그 나라 환율 내려오고 우리가 내릴게요 그런다고 해서 환율이 내려가냐 이거죠. 그건 정부의 힘은 굉장히 미미해요. 외환시장에 하루에 거래되는 자금이 6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 3년치가 하루에 거래돼요. 그 시장에서 정부가 뭐라 그러는 게 심리적 충격을 줘서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시장의 힘, 시장의 어떤 금리의 변화는 결국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펀더멘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금리를 인상 안 하는 게 다행이고 우린 디플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나라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냐를 하면 미국이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 강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려면
트럼프가 한국한테 잘해줘야지. 관세를 부과하면 환율이 더 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이제 6월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이 이제 트럼프발 통상 압박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좀 확보해야 할 전략적 카드랄까? 뭐 어떤 이익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할까?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는 그 최약체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영국, 미국한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막 400억 불, 500억 불 흑자가 나는 나라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 대신 우리가 2022년 한 해에만 미국에 직접 투자를 300억 불 했어요. 그 주식을 산 거가 아닌 공장을 지은 것만 300억 불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온 걸 갖고 고스란히 미국에 투자해주는, 어쩌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주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더 투자할게. 근데 미국의 투자 여건이 안 좋은데 금리도 올라가고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왜 가요? 더군다나 일본 보세요. 1조 달러 투자해주겠다 그랬는데 관세 25%. 믿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관세 좀 깎아주세요. 그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미국에서 요구한다라는 게 뻔해요. 쇠고기, 비행기, 그리고 뭐 콩,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뭐 구글맵. 우리가 그런 거 열어줘봐야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은 경쟁력이 없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에서 AI 반도체 칩을 생산이 가능해요. D램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만들던 건 유일하게 비행기밖에 없는데 그 비행기도 747 맥스 이후에 누가 보잉을 사요? 결국 미국 경제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협상해서 뭔가를 막아야 되고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미국이 우리한테 한국 제품 관세 50% 이래버리면 우리가 다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서 뭐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들어줘봐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우리나라 축산농가 다 망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산 칼로스 쌀 맛없어서 안 먹어요. 자,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어차피 쌀 소비 엄청나게 줄어드는 나라고 미국 때문에 뭐 쌀 시장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다.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버텨봐야 미국한테 관세 두들겨 맞으면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내줄 건 쿨하게 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창용 총재랑 배드캅, 굿캅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굿캅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창용 총재가 가서 저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고 미국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요? 하면서 금리를 인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될 이해관계 우리가 뭐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시장 중에 솔직히 개방 안 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구글맵 뭐 일부 그리고 농수산물 말고는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써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무조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뭐 그 대신 반도체 수출 금지 이렇게 당하면 뭐 이제 우리도 가면 미국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 대만이 미국한테 한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인가? 셋 다 안 되는 나라잖아요. 왜? 더 무서운 상대 중국한테 갈 수는 없잖아.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아니 한한령 2016년 두들겨 맞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9년간 그렇게 철저하게 중국한테 당했는데 그럼 중국한테 갈 거예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버리지가 없는 나라니까 이 문제에서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국익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해봐야 우리끼리 이야기다. 슬프지만 현실은 인정하자 입장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좀 금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자산 분산이 나을까요? 네, 저는 금 좋아합니다. 네, 저희 프리즘 일단 전체 성장형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한 20% 되는. 왜 이런 걸 저희는 하냐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그 가지고 있는 그의 정책, 그의 스탠스가 혼란 그 자체이고 자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지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러를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중국? 마윈 회장님이 저 망명 가까운 생활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컨퍼런스에 불려가서 그 뭐 씹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 봤잖아요. 중국 최고 부자조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나라에 자산을 묻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러시아? 지금 뭐 국제유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를 못 간다? 유로? 이제 정신 차렸지만 저게 얼마 갈지 누가 아냐고요. 나중에 독일에서 AfD가 정권 잡으면 어떡할래요? 응? 국민전선 르펜이 정권 잡으면 어떡할 건데요? 믿을 수 없죠. 결국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버릴 수는 없는데 미국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이 너무 컸던 것을 줄이는 정도로 남아있는 대체 자산이라는 게 엔과 골드 말고는 없는데 엔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한테 급고를 당하는 걸 봤는데 그게 무슨 안전자산이라고 정말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 보면 골드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골드가 이뻐서가 아니라 다른 자산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추한 민낯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라는 대안이 부각되는 거지 골드가 이뻐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